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림 소사이어티의 특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죠.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간단한 제품과 서비스의 이야기를 더하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야기를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운동선수의 스토리, 산악인의 스토리, 자동차 경주 선수의 스토리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잡는 것이죠. 자, 그 예로 김연아가 광고한 세탁기, 이승엽과 같은 야구 선수, 야구 스타가 선전하는 음료 같은 걸 들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스타의 스토리를 사는 것이죠. 자, 여기 한 가지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카멜은 담배 회사예요. 그런데 담배 회사인 카멜은 스포츠 행사를 후원을 하는데요. 카멜사가 카멜 트로피컵을 자사와 연계해서 이용했던 사례죠. 카멜 트로피에서 유명한 이 경주인데요. 이 경주는 모험에 해당하고요. 지프를 타고 강이나 사막 또는 이 오프로드 열대 우림을 가로지는 아주 험난한 경주입니다. 카멜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카멜이라는 담배와 결합해서 카멜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지고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이죠. 미래에는 연대감, 또 친밀감, 우정, 그리고 사랑을 위한 시장에 존재합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업은요, 연대감과 결속, 주고받는 감정에 관한 감성 시장과 연결해서 상표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연대감, 친밀감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 세계 시장의 선도주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의 이야기는 그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잘 육성되고 또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되겠죠. 미래에는 사랑을 위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랑에는 상징이나 의식이 수반되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징이나 의식이 바로 20세기의 하나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자신을 낭만적 드라마와 공급자로 생각을 함으로써 사랑과 연대감, 바로 드림 소사이어티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의로 자리 잡죠. 뭐 사랑과 연대감 이렇게. 또한 미래에는 또 관심의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관심.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을 제공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죠. 어떠한 객체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베풀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또 도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관심의 시장의 핵심입니다. 학자들은 집단적인 자기 보존이라는 인간 본능을 통해서 관심을 제공하고 싶은 욕구라는 비이기적인 충동으로서 이러한 시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심의 제공은 받는 쪽의 기쁨이 더 할수록 주는 기쁨도 더 커진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해요. 이로써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가 다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긍정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고요. 관심을 제공하고 받는 욕구는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장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관심 시장에서 무엇이 관심 상품이 될까요? 예전에 있었던 다마고치 상품을 예로 들 수 있죠. 열쇠고리만한 그 예쁜 상품이 어린이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다마고치 관심을 많이 주면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사실 집에서 키우는 애완 반려견 개나 강아지도 역시
관심 상품과 연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보사회 이전 사회의 논리로 보면 사냥개나 뭐 집 지키는 개를 빼고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은 쓸모없는 것인데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감성적 논리에 의해서만 이것이 해석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시장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 시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의 시장은요,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상품과 서비스가 미래의 상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얼마나 활기찬 사람인가?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것들이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후에마이 시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장에 속한 상품이 나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죠. 만약 나는 누구인가 시장에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를 구매할 수 없다면, 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없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드림 소사이어티에서는 자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미래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시장이 존재할 겁니다.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특히 마음의 평안과 영원성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는 거죠. 19세기 말에 신문이 출현했을 때는요, 이 신문은 변화의 물결, 변화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문의 역할은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줌으로써 인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로 신문의 역할이 바뀌었죠. 또 마음의 평화를 주는 시장, 금융계와 같이 시장, 상품, 서비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왜 은행에 돈을 맡길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죠. 금융계, 특히 은행의 역사는 보안과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은행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일을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고객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돈을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이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은행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을 했고요. 왜 우리들이 자동차 보험을 들까요? 자동차 보험에 들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역시 마음의 평안 시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힘든 일에서 힘든 재미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의 개념에 모순이 있는데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의 법칙은 매우 불공평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을 바꿀 수 없다. 일에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보수가 클수록 돈으로 받는 보수도 많아진다. 라고요. 연예인들, 또 야구 선수들 재미있게 노는데 많은 보수를 받죠. 그래서 이제는 힘든 일에서 힘든 재미로 사람들의 일에 대한 욕심과 희망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일보다 의미 있는 일에 대한 보수가 더 높고요. 이것은 현 시대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 시대에는 의미 있는 일들이 상당히 적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업종,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힘든 재미와 고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힘든 재미가 많을수록 소득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스포츠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재미있게 놀고 운동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그들은 전부 자기 일을 즐기고 자기가 하는 일은 그냥 재미있는 플레이, 노는 것이고 운동 자체가 하나의 도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버는 돈은 운동을 하다 우연히 생긴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힘든 재미가 전통적인 기업 속에 파고들고 있고요. 이미 사업의 성공 기준도 스포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일을 사랑할수록 거기에서 얻는 것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말하는 기업은 부족입니다. 부족. 자,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기업은 가치 체계와 규칙을 공유하는 부족과 같다. 부족은 항상 함께 사냥하고 또 사냥감을 규칙에 따라 나누는 잘 짜여진 단위죠. 10만 년에 달하는 인류 사회에서 부족 사회의 조직이 가장 오래 지속됐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부족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영감 있는 연극 또는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본다면 기업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실제적인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기업은 더 이상 단순히 소득과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 단위가 아니고 종업원은 이러한 이윤을 창출하는 도구가 더 이상 아닌 하나의 참여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개인이 어떻게 부족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21세기의 돈이 보수가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하게 되며 보수는 열정적인 기업 참여자에게 주는 트로피에 불과하다. 이 보수는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상표 있는 상품이 승자인 것처럼 상표화된 종업원이 상표 없는 종업원을 이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종업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종업원은 보다 자신을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미래에는 일과 여가 시간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일들이 프리랜서로 바뀌어서 이들이 집에서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여가 시간에 바라는 것과 일에서 요구하는 것이 같아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스포츠에서 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일과 여가가 모두 힘든 재미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든 여가 활동이든 간에 많은 경험과 감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가, 일의 구분이 이제 없어진다는 건데요. 나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강의를 하면 이게 일이자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가 되어서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여기에는 7가지 커뮤니케이션 툴들이 있어요. 라디오, TV, 신문, 전화,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는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좁아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범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작은 종교들도 이전보다는 그림으로 인해서 덜 소외될 것이고요. 동시에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것입니다. 지역에서 보호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글로벌하게 서로를 볼 수 있고요. 서로가 만나고 심지어 서로가 부딪히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드림 소사이어티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네요.